영화 빅쇼트에서 마이클 버리는 미국의 금융위기를 예측하고 신용부도 스와프를 매입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마이클 버리는 신용부도 스와프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신용부도 스와프와 CDS 프리미엄은 무슨 말일까요? 크레딧 디폴트 스왑은 일종의 채권에 대한 보험입니다. 이는 현재의 국채 시장을 이해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죠. 우리 같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국채나 이와 관련된 ETF를 산다고 하더라도 CDS를 매입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국채를 대규모로 운용하는 기관이나 금융사들은 혹시 모를 채무불이행에 대비하기 위해 신용부도 스와프라는 상품을 매입하면서 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들은 국채의 매입이나 운용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채권만 매입하긴 부담스럽기 때문이죠. CDS 프리미엄은 기관이나 금융사들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왼쪽 그림처럼 프리미엄이 낮다는 것은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며, 이때 국채 투자자들은 채권을 사도 5% 금리일 때 보험료로 0.5%만 손해보면 됩니다. 하지만 오른쪽 그림처럼 CDS 프리미엄이 300bp가 된다면 같은 5% 금리에서 수익률이 2%밖에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신용부도 스와프의 프리미엄이 올라가면 투자자들은 국채 금리에 대해서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신용부도 스와프의 프리미엄 추이가 어떤지를 알아야 최근 미국의 국채 시장과 트럼프의 정책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의 그림처럼 CDS 프리미엄이 올라가면 국채 투자자들은 같은 조건의 금리에서 실질 수익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최근 1년 동안의 미국 5년물 CDS 프리미엄을 보게 되면 트럼프의 당선 이후 미국의 국채 금리는 오름 추세에 있죠. 미국 5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7%일 때 CDS 프리미엄은 30bp로 기관의 실질 수익률은 3.4%였죠. 하지만 CDS 프리미엄이 50bp로 늘어나자 5년물 국채 금리도 3.9%로 상승하게 됩니다. 늘어난 프리미엄만큼 투자자들은 그만큼의 높은 금리를 요구하면서 채권의 매도가 일어난 것이죠. 현재 언론이나 다른 사람들은 국채 시장에서 금리가 상승하는 요인으로 CDS 프리미엄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터키의 국채 수익률을 보면 최근의 금리가 26%에서 31%로 상승했죠. 하지만 터키 국채에 대한 CDS 프리미엄을 보면 금리의 상승폭은 신용부도 스와프의 프리미엄 상승폭과 높은 상관관계로 움직이고 있음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신용부도 스와프의 프리미엄이 올라가면 국채 투자자들의 리스크 관리에 따른 보험료가 증가하므로 금리 상승이 필연적으로 일어난다는 개념을 일반 투자자들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10년간의 CDS 프리미엄 추이를 보면 저금리 시절에 프리미엄이 절대적으로 낮았습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금리를 내리면서 CDS 프리미엄이 낮아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프리미엄이 낮아진다는 것은 대규모 국채 투자자들의 보험료 부담도 낮아지기 때문에 증가된 국채 수요를 바탕으로 낮은 금리에서 미국의 이자 부담률을 줄이기 위함인 거죠. 이 CDS 프리미엄은 단순한 보험료 수준이 아니라 시장의 불안 심리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걸 누구보다 예리하게 해석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금융위기 이전에 마이클 버리는 부동산 시장에 심각한 거품이 끼어 있다고 판단했죠. 그래서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괜찮아, 우린 리스크 분산돼 있어라고 할 때 남들 다 안심할 때 혼자 파산보험을 든 셈인데 그게 현실이 되면서 엄청난 수익을 얻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마이클 버리는 그냥 보험을 들었을 뿐인데 왜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대박을 쳤던 것일까요? 이는 당시 마이클 버리의 포지션이 일반적인 기관이나 금융사들의 리스크 관리와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선 마이클 버리와 일반적인 기관들은 CDS의 구매 목적부터가 달랐습니다. 기관은 보유 중인 채권에 대해 리스크 헤지 차원의 CDS를 구입하는 반면 마이클 버리는 보유 중인 기초자산 즉 채권이 없으면서도 오직 주택시장의 하락에 적극적으로 베팅하기 위해 CDS만 매입한 것이죠. 프리미엄의 지불 의미도 기관은 혹시 모를 채무 불이행에 대비하기 위해 쓴다고 생각하지만 마이클 버리는 아예 적극적으로 수익을 노리기 위한 프리미엄 지불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시장이 위기가 발생 시에 기관은 손실을 일부 방어하거나 약간의 수익을 올리지만 마이클 버리는 아예 폭발적인 수익이 가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투자 운용사 사이온 캐피탈 자금 13억 달러로 7억 달러의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빅쇼트는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큰 감명을 준 작품으로 유명하죠. 꼭 주식이나 채권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빅쇼트는 한 번쯤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한국의 위기에 대해 우린 어떻게 인식했는지, 한국의 CDS 프리미엄 추이는 어땠을까요? 지난 5, 6년의 추이를 보면 한국의 CDS 프리미엄이 가장 높았을 때는 작년 연말부터 최근까지의 계엄 사태도 아니었고 코로나 때도 아니었습니다. 2022년 9월 말에 터진 당시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레고랜드 사태 때였는데요. 왜 금융시장에서는 코로나라는 대위기나 계엄 사태라는 충격보다 레고랜드를 더 심각하게 봤을까요? 우선 당시 사태에 대한 간단한 총평은 정책 결정자가 시장에 대한 무지와 신뢰를 무너뜨리면 어떻게 되는가를 정말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자 한국판 미니 금융위기라고 불릴 만큼 확실한 참사였습니다. 당시 한국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 붕괴는 전반적인 한국 채권 시장에 대한 패닉으로 이어졌습니다. 레고랜드 채무는 2천억 정도로 규모 자체가 크진 않았지만 도미노처럼 모든 지방채와 회사채 시장까지 불신이 번졌고 회사채, 기업어음, PF 대출까지 자금이 안 돌게 되면서 소형 건설사들 중심으로 유동성 위기가 터지기 직전 상황이었죠. 그야말로 미니 금융위기였습니다. 정부의 신뢰도 타격은 한국의 CDS 프리미엄의 급등을 가져왔고 공기업 한국전력의 회사채가 8%의 금리에도 팔리지 않는 일이 벌어지자 중앙정부까지 나서서 회사채와 CP 매입 등 강력한 시장 안정 부양책을 가동한 뒤에야 잠잠해지게 된 거죠. 오늘 영상 어떠신가요? 이제 신용부도 스와프 그리고 그 프리미엄을 보는 관점으로 조금이나마 시장을 바라보는 눈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